혜진아, 우리 이혼하자. 이문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중 8년이라는 시간을 이 가정을 위해 쏟아부은 내 청춘의 무게는 그의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하필이면 오늘은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내 손에는 막 끓여낸 따뜻한 국수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노란 계란 프라이 2개가 얹어져 모락모락 김을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열기는 이내 눈앞을 뿌옇게 흐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그를 위해 준비한 와인 한 병과 공들여 닦아낸 크리스털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나의 남편, 아니, 명목상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내 맞은편에 앉아 새로 산 가죽 서류 가방에서 차가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이미 빈틈없이 타이핑된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넣었다. 하얀 종이 위에 박힌 검은 글씨. 이혼 협의서라는 제목이 내 심장을 예리하게 찔러왔다. 그는 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자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사람의 홀가분한 미소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아마도 수백 번은 연습했을 법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혜진아, 네가 이 집을 위해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알아. 정말 수고 많았어. 하지만 말이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어. 너도 네 거울 좀 봐. 매일 주방에만 처박혀 있거나 우리 부모님 뒤수발하느라 제 몸 하나 관리 안 하잖아. 꾀주지하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늙어버린 네 모습을 보면 난 숨이 막혀.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는 너무나도 가볍게 말을 내뱉었다. 그가 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물에 담가두었던 칼날이 되어 내 마음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후벼 팠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목이 늘어난 하얀 티셔츠. 여기저기 기름때가 튄 자국들. 찬물과 세제에 절어지는 내 손은 마디가 굵어지고 피부는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10년 전 환하게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아가씨가 아니었다. 눈가의 잔주름과 칙칙한 안색은 지난 8년의 세월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혼신을 알아봐주길 바랐다. 나의 초라해진 모습에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그는 오직 나의 망가진 모습만을 보았고 그것을 나를 버리는 정당한 이유로 삼았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8년의 내 삶이 거대한 농담이었다고 조롱하며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자 문석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해졌다. 아마 그는 내가 버림받은 여느 아내들처럼 악을 쓰며 울거나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내 감정이 폭발할 것에 대비해 몸을 살짝 뒤로 젖히기까지 했다. 혜진아, 내 말 들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알았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그의 말을 단번에 끊어버린 내 대답에 그는 멍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준비해온 수많은 변명이 그의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가 되물었다. 뭐? 뭐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경악 어린 시선과 마주했다. 손에 들고 있던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식탁 위에 쾅하고 내려놓았다. 흰 곡물 몇 방울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손등에 닿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반복했다. 좋다고. 이혼해. 말을 마친 나는 서류에 적힌 재산분할 조항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뻔했다.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겠다는 파렴치한 내용들이 가득할 터였다. 나는 곧장 거실 수납장으로 걸어가 평소 가계부를 적을 때 쓰던 검은색 만년필을 꺼냈다. 손에 닿는 펜 쪽에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나에게 전례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서류를 내 앞으로 끌어왔다. 문석의 눈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단 한 조각의 슬픔이나 미련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고인물처럼 고요했다. 지난 8년의 고통, 수없이 홀로 삼켰던 밤의 눈물들이 내 안의 열정과 감정을 모두 태워버린 뒤였다. 그가 오늘 제안한 이혼은
나에게 종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나는 펜 뚜껑을 열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 끝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임혜진. 정갈하고 힘있는 글씨체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단호했다. 그가 서류를 꺼낸 순간부터 서명을 마치기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서명을 마친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탁 소리가 나게 만년필 뚜껑을 닫고 일어섰다. 너무 놀라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가자. 지금 당장 구청으로.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문석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했다. 그는 허둥지둥 서류를 집어들더니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내 서명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번갈아 보았다. 그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겠지만 이런 전개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임혜진, 이게 무슨 뜻이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부터 해? 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읽어볼 게 뭐 있어? 나는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다. 빈손으로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어차피 당신이랑 그 잘난 동생이랑 진작에 다 짜놓은 판이잖아. 내 말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불그락후르락 따라올랐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외출용 구두를 신고 현관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생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국수는 내 마음처럼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문석은 마치 줄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멍한 상태로 나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집에서 구청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확인을 거치고 도장이 찍히는 그 모든 순간이 비현실적인 황홀감마저 주었다. 공무원이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지난 8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숨이었다. 구청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문석은 그제야 큰 충격에서 깨어난 듯 거친 걸음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임혜진, 거기서.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한정에 빠진 짐승처럼 거칠게 몰아붙였다. 할 말 없어? 왜 이렇게 순순히 해준 거야? 너 혹시 밖에서 딴 놈이라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싶어 나간 거냐고? 그는 다시 그 특유의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함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얄팍한 계산. 나는 그의 악에 받친 얼굴을 보며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가벼웠지만 무한한 풍자와 피해를 담고 있었다. 이문석 씨, 당신은 내가 당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제발 버리지 말아 달라고 빌 줄 알았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명확하게 뱉었다. 내가 왜 이렇게 흔쾌히 해줬는지 알려줄까? 나도 당신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길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 당신네 집 무급 가정부 계약이 드디어 끝난 거야. 축하해.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고 나도 오늘부터 자유야.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내 뒤로 문석은 마치 비바람에 깎여나간 석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가 더없이 고독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내 인생이 비로소 재부팅되었음을 실감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었다. 그곳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의 집이었다. 구청을 나오면서 깨달은 사실은 10년을 산 이 도시에서 내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멀리 고향에 계셨고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성격 괴팍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문석의 부모님을 수발드느라 나는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긴 상태였다. 연락처 목록을 몇 번이나 훑어본 끝에 내 손가락이 멈춘 이름은 조윤아였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혜진아, 세상에.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유나의 씩씩하고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진해지며 억눌러 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밀려왔다. 유나야.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목구멍에 물 젖은 손 뭉치가 박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리고 쓰라린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유나는 금세 내 심상치 않은 기류를 알아챘다. 혜진아, 너 왜 그래? 울어? 무슨 일이야? 그 인간이 또 괴롭혀? 너 지금 어디야?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단출한 옷까지 몇 벌과 서류들이 든 작은 캐리어를 끌고 길가에 주저앉았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이미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비참할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빨간색 수익 세단 한 대가 거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높은 하이힐을 신은 유나가 달려 내려왔다. 길가에 초라하게 주저앉은 내 모습을 발견한 유나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굵어졌다. 임혜진, 그녀는 나를 부숴줄 듯 꽉 겨안았다. 그 새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유나의 어깨에 기대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지난 8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눈물로 다 쏟아낼 기세였다.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비싼 정장 재킷이 내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묵묵히 나를 안아주었다. 탈진할 정도로 울고 나서야 겨우 눈물이 멈췄다. 유나는 나를 일으켜 세워 차 안에서 티슈를 꺼내 내 얼굴을 닦아주더니 내 가방을 트렁크에 던져 넣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유나의 아파트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60평대 펜트하우스였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싱글 쪽의 세련미와 자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를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더니 주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마토 달걀 국수 한 그릇이 나왔다. 면 위에는 노란 계란 프라이가 정갈하게 얹혀 있고 초록색 쪽파가 뿌려져 있었다. 일단 좀 먹어. 배가 든든해야 욕을 하든 싸우든 할 거 아냐. 나는 국수 그릇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툭 떨어뜨렸다.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시부모님의 환자식을 챙기거나 문석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한 명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혜진아, 너는 뭘 좋아하니? 라고. 나는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크게 한 입 밀어 넣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게 면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유나는 맞은편에 앉아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내가 그릇을 비우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 그 차가웠던 이혼 서류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교한 메이크업조차 그녀의 분노를 가리지 못했다. 이문석, 이 짐승 같은 놈. 그 집구석 식구들은 죄다 흡혈귀야. 혜진아, 이혼 잘했어. 그런 집구석에 하루라도 더 있는 건 너 자신에 대한 만성살인이나 다름없어. 그녀는 나보다 더 흥분해서 욕을 퍼부었다. 마치 자기가 당한 일인 양 붕괴하는 유나를 보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유나야, 고마워. 고맙긴 뭐가. 우리 사이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나는 손을 휘저으며 나를 욕실로 밀어 넣었다. 가서 뜨거운 물로 씻고 나와. 그 집구석의 쾌쾌한 기운 다 씻어내버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는 거야. 내 침대에 절반 빌려줄게. 욕실 안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지난 8년의 인생을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빛이 낯설고 초라한 나를 보며 처음으로 홀가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씻고 나오니 유나가 이미 침구를 다 정리해두었다. 햇살 냄새와 은은한 디퓨저, 향이 배어있는 푹신한 침대에 노은이 전례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도시 반대편 문석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떠난 후 문석은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장정숙의 날카로운 고함에 정신을 차렸다. 임혜진, 이년은 어디 간 거야? 이 늙은 여편네 굶겨 죽일 작정이야? 문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 정숙은 8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건국은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제정신일 때보다
허튼 소리를 할 때가 더 많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페니처럼 도이며 이 두 노인을 홀로 수가에 들어왔다. 엄마, 혜진이 나갔어요. 나갔다니? 어디를? 이 게으른 년이 또 땡땡이 치고 쇼핑이라도 하러 간 거야? 당장 전화해서 기어들어 오라고 해. 정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그 소리를 질렀다. 문석은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가 먹을 것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였다. 밥물 조절에 실패해 떡이 되거나 국은 새카맣게 태워버렸다. 주방엔 금세 탄내가 진동했고 환풍기를 틀어도 연기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은행원인 그의 여동생 이문희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본 문희가 기겁하며 물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언니는 어디 가고 집구석이 도둑맞은 꼴이야? 나갔어. 우리 오늘 이혼했다. 운석의 피로 섞인 말에 문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감출 수 없는 희열을 얼굴에 띄웠다. 뭐? 진짜? 잘했어 오빠. 드디어 결단 내렸네. 아이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진작에 치웠어야지. 걱정 마. 내가 우리 지점장님 조카 소개해 줄게. 예쁘고 집안도 빵빵해. 그녀는 사원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의 정숙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심의 기운이 도진 건국이 침대에 실내를 해서온 집안의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남매는 멘붕에 빠졌다. 서투른 솜씨로 뒷수발을 하려 들었지만 정숙은 손길이 거칠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희의 머리채를 잡았다. 건국은 겁에 질려 내 이름만 애타게 불렀다.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첫 끼니로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입맛 가다로운 정숙은 음식을 뱉어버렸다. 문석은 임혜진이 없는 집구석이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그의 뇌리에는 내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당신네 집 무급 가정부 계약이 드디어 끝난 거야. 거대한 공포가 처음으로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 시각 유나의 집 객실에서 나는 캐리어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잠금 장치가 달린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다. 그게 뭐야? 예물이라도 숨겨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열쇠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은보 하나, 부동산 증서 대신 누런 소봉투로 겉면을 감싼 두툼한 하드커버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나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다. 결혼 1년 차, 지출 3, 645만 원. 수입 0원. 이문석의 급여 카드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매달 2억령만 원만 지급됨. 식비, 공과금, 시부모님 약값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부족분은 내 혼전 적금에서 충당.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들은 씀씀이가 크다는 이유로 내 모든 예물과 폐물을 보관하겠다며 가져가.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 내려갔다. 결혼 2년 차. 연봉 4, 과잉 10만 원이던 회계사 업무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됨. 시어머니 장정숙 하반신 마비 판정. 간병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가 직접 간병 시작. 당시 간병인 시세 월 3~5억만 원 기준. 신우이 이모니가 차 산다며 내 돈이 적신다며 원 빌려감. 지금까지 소식 없음. 결혼 4년 차 시아버지 이건국 치매 확진. 지출 폭진. 나는 3만 원 넘는 옷 한 벌 사입지 못한. 5만 원 넘는 화장품 써본 적 없음. 문석이 내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건 3만 원짜리 할인 매장 조교기. 이걸로 부모님 발 닦아드리면 편하겠네라는 말이 축하 멘트였음. 일기장에는 지난 8년의 피눈물 섞인 기록이 빼곡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언젠가 다가올 오늘을 위해 내가 준비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유나는 일기장에 적힌 빼곡한 숫자와 기록들을 보며 몸을 떨었다. 혜진아, 너 설마 처음부터. 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확고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문석 그리고 그 집구석 인간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 나를 아무 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 취급했어. 이제 똑똑히 보여줄 거야. 자기들이 버린 게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인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리맡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블라인드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이불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유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린 모양이었다.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평온하게 자연스러운 햇살을 받으며 깨어본 적이 있었던가.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마치 태엽이 감길 노곡 같았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수발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뒤에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침구류를 세탁해야 했고 밤중에도 시부모님 방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야 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대여섯 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이문석이었다. 확인하는 와중에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임혜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 어제 저녁부터 앓으시더니 지금 열이 엄청나셔.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해? 문자에는 어떠한 미안함이나 안부도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고 나를 심판하려 드는 어조였다. 그는 여전히 나를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무급 간병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의 집안이 엉망이 된 것이 오로지 내 탓인 양 몰아붙이는 그 남자의 밑바닥을 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0년을 사랑했고 8년을 헌신했던 남자는 결국 나를 그저 자기 집안의 골칫덩어리를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답장 대신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비로소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천천히 일어나 씻고 거실로 나가니 유나가 식탁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혜진아, 일어났어? 여기 와서 아침 먹어. 네가 좋아하는 딤섬이랑 따뜻한 차 좀 시켰어.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투명한 피 속에 통통한 새우가 비치는 하가우를 한 입 베어 물자 감칠맛 나는 육즙이 입안 가득 커졌다. 그 순간 지난 8년의 세월이 살만한 세월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유나야, 나 결정했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음식을 먹으며 내뱉은 내 말에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진작 그랬어야지. 너 우리 대학교 회계학과 수석이었잖아. 자격증 따는 건 일도 아니었던 애가 그 찌질한 놈 때문에 청춘을 다 날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정도 실력이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전문 지식은 아직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일단 이력서부터 업데이트해보려고. 내 말에 유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오후에 당장 옷 쇼핑도 하고 머리도 하러 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임혜진의 친구라면 이혼을 했어도 여왕처럼 빛나야 한다는 그녀의 서화에 나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잡아주는 이런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랐다. 그 시각 이문석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내 번호가 차단된 것을 안 문석은 집안에서 화풀이를 해댔고 시누이 문희는 옆에서 굴란 집에 부채질하던 나를 욕해댔다. 하지만 결국 열이 펄펄 끓으며 헛소리를 하는 시아버지를 감당하지 못한 남매는 서둘러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했다. 병원에서 보호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남매는 서로 누가 더 고생이네 마냐하며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웠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었지만 무엇보다 부적절한 간병으로 인한 요로 감염이 고열의 원인이었다. 의사는 환자의 위생 상태와 일상적인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고되게 꼬지졌다. 부적절한 간병이라는 말은 남매의 얼굴에 가해진 날카로운 채찍질 같았다. 이전에는 내가 매일같이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며 욕창이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몸을 돌려드렸다. 시부모님의 방에는 늘 양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청결하고 정갈한 상태였다. 내가 집을 나간 지 고작 하루 만에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 것이었다. 이번 수속을 마치고 녹초가 된 문석은 참다 못해 문희의 전화기를 빌려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마침 유나와 함께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몸에 대고던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임혜진,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번호까지 차단해.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와 질책으로 가득했다. 나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다. 매장 밖 테라스로 걸어 나가 탁 트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대꾸했다. 이문석 씨, 한 가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어제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소리죠.
제가 전 남편 부친의 병세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자식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혜진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해? 우리가 살았던 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를 10년 동안 딸처럼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제가 친딸처럼 수발드는 동안 아버님이 제정신일 때 저를 며느리로 대우해 주신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요? 음식이 맛없다고 제 머리 위에 국그릇을 엎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밤새 기저귀를 갈며 잠 못 이룰 때 당신은요? 이제 와서 정을 운운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의 위선적인 도덕심을 낱낱이 파헤치자 문석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나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덧붙였다. 물론 당신이 정 그렇게 제가 도와주길 바란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희망을 본 듯 문석의 거친 호흡이 들려왔다. 하지만 서비스 비용은 정확히 계산해야겠죠? 서비스 비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문석의 당황한 목소리를 무시하며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회계사 시절의 습관을 사이어 나는 시장 가격에 맞춘 전문 간병인의 비용을 읊어주기 시작했다. 아버님처럼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한 특급 간병 서비스는 시간당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해요. 야간과 휴일 할증을 붙이면 하루에 6여만 원이 넘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고요. 나는 그가 계산할 시간을 준 뒤 최종 견적을 던졌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순수 간병비만 8여만 원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10% 할인해주면 한 달에 딱이 6여만 원만 입금하세요. 아, 이건 아버님 한 분 기준이고요. 안방에 계신 어머님까지 맡기시려면 비용은 더 추가됩니다. 한 달에 총 8여만 원 정도 선입금해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출근하죠. 어때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문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미쳤나 봐. 돈에 환장했어. 나는 차분하게 말을 맺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를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간병인으로 써먹은 건 당신들이야. 이혼했으니 이제 비즈니스로 가야지. 내 몸값이 비싸면 시장에서 더 저렴한 사람 찾아봐. 아버님 성격 가다내면서 나만큼 꼼꼼하게 해줄 사람 찾기는 힘들겠지만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고 있던 유나가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박. 임혜진, 너 정말 멋있다. 그런 집구석엔 그렇게 돈으로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례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내가 아프면 유난 떤다 하고 수입이 없으니 자기들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하던 그들에게 내 노동의 가치를 숫자로 들이민 것이었다. 나는 곧장 스마트폰으로 이건국 장정숙 씨에 대한 특급 간병 서비스 견적서를 작성했다. 서비스 내용, 요율, 지급 방식, 위약금 조항까지 전문적인 양식에 맞춰 상세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계좌번호를 적어 문석에게 전송했다. 100마디의 비난보다 이 하얀 종이 위의 숫자들이 그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줄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복귀였다. 유나의 조언에 따라 나는 이력서를 다듬었다. 계약 시절의 화려한 성적과 짧지만 강렬했던 회계법인 시절의 프로젝트 경험을 정리했다. 혜진아, 8년의 공백이 걸리긴 하네. 유나가 이력서의 빈틈을 가리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면접 때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창밖을 보았다. 지난 8년 동안 2명의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위기 대처 능력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키웠다고. 매달 2억년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4인 가족의 가게를 흑자로 유지했던 것이야말로 회계사로서 최고의 실무 경험이었다고 말이야. 유나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혜진아, 너 정말 강해졌구나. 그 고통을 다 갑옷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렇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문석과 그 집구석은 이제 내 인생의 오답노트일 뿐이며 내 미래는 이제부터 내가 직접 써 내려갈 것이다. 한편 내가 보낸 견적서를 받은 문석은 병원 복도에서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바르게 무너져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결국 이문석은 내가 보낸 간병 서비스 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동생 이문희와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자신들이 직접 교대로 휴가를 내어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듣기에는 지극한 효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인 모니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실적 압박이 심했다. 단 하루만 휴가를 내도 수당이 깎이고 상사의 눈총을 받아야 했던 그녀는 이틀도 못 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병원 침대가 딱딱해서 잠을 설쳤다느니, 아버지가 밥을 너무 천천히 먹어 시간을 잡아먹는다느니 하는 불만들이었다. 문석의 사정도 나을 것이 없었다. 소규모 부서의 팀장급이었지만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사 문제로 회사와 병원을 오가느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남매는 매일같이 누가 한 시간 더 돌봤는지, 누가 돈을 덜 냈는지를 따지며 복도에서 삿대질하며 싸우기 바빴다. 그들이 자멸해 가는 동안 나는 온전히 나의 재기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유나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최신화하는 것은 물론, 지난 8년 동안 바뀐 회계법규와 소프트웨어들을 밤늦도록 공부했다. 마치 대학 시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몸은 곧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충만했다. 혜진아, 여기 한 곳에서 네 이력서 보고 연락 왔어. 내일 면접 보러 오라는데? 유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투자사인 청희 캐피탈이었다. 그들이 모집하는 직무는 시니어 감사 팀장이었다. 청희 캐피탈이라고? 내 경력으로 괜찮을까? 내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묻자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헤드헌터 말로는 CFO가 네 예전 프로젝트 경험을 아주 높게 평가했대.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너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위기관리 능력과 맷집은 보증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 유나의 의원에 힘입어 나는 면접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면접 당일, 유나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내주었다. 정성껏 메이크업을 하고 거울 앞에 선 나는 예리한 눈빛과 고든 자세를 지닌 예전의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어 던진 나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면접관은 청이 캐피탈의 CFO인 왕 전무라는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전문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고, 특히 8년의 공백기에 대해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로 비굴해지지도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으며 그간의 경험을 직업적 강점으로 치환해 설명했다. 내 말을 들은 왕 전무의 눈에 감탄이 서렸다. 임혜진 씨, 당신의 용기와 솔직함이 인상적이군요. 우리 포지션은 복잡한 장부와 인간관계를 다루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간인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네요. 청이 캐피탈 건물을 나서며 나는 쏟아지는 태양 아래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내 능력만으로 내가 사랑하던 필드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유나에게 제일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렸고, 그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녁에 축하 파티를 열자고 성화였다. 하지만 기쁨에 젖어 있던 순간 또다시 불청객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이문석이었다. 임혜진, 너 정말 어쩔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난 지금 죽을 맛인데 넌 연락까지 차단하고 잠적해. 이문석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로 아는데요. 끝나긴 뭐가 끝나. 네가 보낸 그 견적서 뭐야? 공갈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임혜진.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돈 주면 될 거 아냐. 근데 지금은 없어.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바쁘다고. 좀 기다려. 돈이 없다고요? 나는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당신 동생 이문희가 나한테 빌려간 7억여만 원은 어쩌고? 그거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건 내가 내 동생한테 빌려준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내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돈 내 혼전 적금에서 나간 거 당신도 옆에서 봤잖아.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빌려준 거니 이혼한 지금 채권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야지. 내 몫인 3억여만 원 지금 당장 내놔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내고 입싹 다 끈 게 무슨 빌려준 거야? 그건 불법 점유지. 이문석은 내 논리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나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이문희 씨한테 전해. 일주일 안에 내 계좌로 3억여만 원 입금 안 하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 증명 보낼 거야.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 소송 걸고 은행 본사 게시판에 채무 불이행 창구 직원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릴 테니까.
은행 직원이 개인 신용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고객 돈 만지는 사람이 자기 빚도 안 갚는데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 내 말은 이문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번듯한 직장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다. 문석은 쩔쩔매며 대답했다. 임혜진, 너 정말. 문희는 내 친동생이야. 당신 동생이기만 하지 내 채무자는 아니니? 나는 냉소했다. 그 애가 당신 꼬드겨서 나랑 이혼하라고. 젊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나라고. 부추길 땐 내가 지 옳게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다니? 돈을 갚든 법정에서 고든 당신들이 선택해. 전화를 끊고 나는 그 번호마저 차단했다. 그리고 바로 문석에게 두 번째 문서를 보냈다. 제목은 이문희 씨 개인 채무 상환 독촉 객언이었다. 차용 당시 정황, 입금 내역 캡처, 그리고 법적 조치 예고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처럼 정갈하고 엄중하게 작성했다. 흡혈귀 같은 인간들에게는 인정이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의 독촉장은 이씨 가문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날 밤 문희는 문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갈 협박을 한다며 악을 쓰고 울었다. 문석은 미칠 지경이었다. 병원비는 쌓여가고 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데 동생은 자기 살게만 찾으며 비명을 질러댔다. 결국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나에게 다시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마치 자신이 대인배처럼 큰 결단을 내린 양 너그러운 척하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문의도 부를 테니까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좋게 풀자. 가족끼리라는 단어가 구역질나게 들렸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문석 씨, 그리고 나랑 이문희 씨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일 뿐이에요. 할 말 있으면 돈 들고 오세요. 임혜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이혼하고 전 남편, 집안 망하게 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망하는 건 내가 아니라 빚 안 갚고 버티는 당신 동생이겠죠. 결국 그는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해. 예전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서 기다릴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그들 앞에서 지난 8년의 장부를 한 장씩 넘겨가며 계산을 끝내야 비로소 내 안의 지옥이 닫힐 터였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나는 곧바로 유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유나는 당장 내일 휴가를 내고 같이 가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 독사 같은 남배를 만나는데 너 혼자 보내는 건 불안해. 내가 가서 법률 자문 겸 네 뒤를 든든히 지킬 테니까 걱정 마. 다음 날 오후 나는 유나와 함께 카페에 도착했다. 나는 유나가 사준 비싼 옷 대신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흑백 정장을 선택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메이크업도 차분하게 했다. 나는 동정을 구하러 온 것도 새 삶을 과시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로지 내 몫을 받으러 온 채권자였다. 유나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다. 강렬한 레드드레스에 키리를 쉬는 그녀의 기세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 같았다. 걱정 마 혜진아. 오늘 내가 네 후원군이자 법률 고문이야. 저것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내가 가만 안 둬. 3시 정각 문석과 문희가 나타났다. 문석은 며칠 새 5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푹 들어갔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반면 문희는 진한 화장으로 부은 눈을 가리려 애쓴 듯 보였지만 얼굴엔 도끼가 가득했다. 그녀는 내 곁에 앉은 유나를 보더니 대뜸 쏘아붙였다. 임혜진,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데 웬 외부인을 데려온 거야? 유나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냉소했다. 이문희 씨, 착각하지 마세요. 첫째, 혜진이는 당신네 집구석이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남입니다. 둘째, 나는 오늘 민간인 채무 변제 협상회의에 참관인으로 온 거예요. 빚 갚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나의 일격에 문희의 얼굴이 굴그락후르락 달아올랐다. 문석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자자, 다들 진정해. 혜진아, 우리 오늘 좋게 해결하려고 온 거야.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 이 증명령만 원 있어. 문희도 직장 생활 얼마 안 해서 당장 큰 돈은 없대. 일단 이거 갖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그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봉투엔 손도 대지 않았다.
이문석 씨, 제 독촉장에 분명히 적었을 텐데요. 사, 3억만 원, 일주일 안에 완불하라고요. 지금 반값 세일하자는 거예요. 내가 자선 사업가로 보여요? 이매진, 너 정말 너무하다. 오니가 참다 못해 테이블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우리 오빠 등쳐먹고 8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그깟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럴 거야? 그 돈은 네 방사랑 밥값이라고 생각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그 소봉투에 쌓인 하드커버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문희 씨, 당신이 그렇게 계산을 밝으니 우리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8년치의 장부를 읊기 시작했다. 이문희 씨, 당신이 그렇게 계산에 밝으니 우리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나는 테이블 위에 그 낡은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내 목소리만이 서늘하게 카페 안을 채웠다. 8년 동안 제가 이 집에 머물며 당신 부모님을 수발한 날짜는 총 2,920일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숙식비, 하루 최저 기준인 5만 원으로 잡으면 총 1억 사, 즉영역만 원이 나오더군요. 이문희는 코웃음을 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럼 이제 제 수입과 노동 가치를 따져볼까요? 8년 전 제가 회사를 그만둘 당시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봉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제가 이 집구석 때문에 포기한 기회비용은 총 1억 원입니다. 이문석과 이문희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쐐기를 박았다. 여기에 하반신 마비인 어머니와 치매인 아버지를 홀로 돌본 특급 간병 서비스 비용을 더해야겠죠. 제가 이전에 제시한 한 달 일, 곡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시장가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8년치 간병비를 합산하면 총 1,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너무 비싸다고 할까봐 특별히 10분의 1 가격인 1억 사, 40년만 원으로 낮춰주죠. 자, 이제 선수를 해봅시다. 제가 포기한 연봉 1억에 최소한의 간병비 1억 사, 40년만 원을 더하면 13억 사, 40억만 원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제 숙식비 1억 사, 6억만 원을 빼도 당신네 집구석은 여전히 저에게 1억고 8억만 원을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일기장을 광소리 나게 덮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작사 3억만 원을 가지고 생색을 내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입이 얼게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페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문석 남매는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수차례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유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거들었다. 나는 하얗게 질린 이문희를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모레 아침 당신 책상 위에는 변호사 선임서와 고소장이 놓여 있을 겁니다. 내가 한다면 한다는 거 당신들이 제일 잘 알 텐데 그렇게 우리는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들의 숨막히는 침묵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결국 이문희는 굴복했다. 내가 정한 기한을 딱 1시간 남겨두고 내 휴대전화에 입금 알림이 울렸다. 사모여만 원입금 완료. 나중에 유나를 통해 들은 바로는 평소 허영심이 많아 명품 가방 모으기가 취미였던 이문희가 이 돈을 마련하느라 적금을 해지하고 아끼던 가방들을 전부 처분했다고 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느라 체면이 말이 아니게 깎였다는 소식은 내게 최고의 보너스였다. 새로운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청이 캐피탈에서의 첫 출근 날 나는 유나가 선물해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8년 전의 초라한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임 팀장님이라 부르며 존중했고 나의 공백기보다는 내가 가진 전문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에 주목했다. 입사 후 맡은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 IT 스타트업의 투자 감사였다. 이전 감사팀은 수치가 완벽하다며 투자를 적극 추천했지만 내 눈엔 이상한 점이 보였다. 사용자 증가율이 특정 시점에만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그 이후의 유지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 나는 며칠 밤을 새우며 방대할 노후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국 그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교묘하게 수치를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이 발견으로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주간 회의 시간에 왕 전무는 모든 임직원 앞에서 나를 호명하며 극찬했다.
임혜진 팀장의 날카로운 감각과 책임감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난다고 녹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주었군요. 그날로 내 급여는 파격적으로 인상되었고 나는 입사 3개월 만에 감사부 부장으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악연은 끈질기게 발목을 잡아왔다.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유나와 함께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다.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문석 씨 전차 아니야? 이혼하고 아주 호강하고 사네. 고개를 돌리니 이문석이 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여자는 미나라고 불리는 모니가 소개했다던 그 지점장의 조카였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문석 씨, 난 대단한 여자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흔하디 난 아줌마네요. 용포를 입는다고 다태자가 되는 건 아닌가 봐. 이문석은 내 변신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8년 동안 남의 집 병수발이나 하던 가정부 출신이 이런 데는 어떻게 온 거야? 분위기 다 망치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자 유나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어머 얘,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니? 극후, 어느 싸구려 병원에서 했는지 실리콘이 다 비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가정부? 우리 혜진이가 청익캐피탈 감사부 부장인 건 알고 떠드니? 너 같은 애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연봉을 받는 분이야. 유나는 이문석을 가리키며 조소했다. 쓰레기통에서 각 건져낸 남자를 보물인 줄 알고 끼고 다니는 네 안목이 참 불쌍하다. 아, 맞다. 그 집엔 대소변도 못 가리는 노인네 둘이 너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얼른 가서 기저귀 갈아드릴 준비나 해. 미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고 이문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야 가자. 급 떨어지게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을 섞어. 뒤에서 미나가 이문석에게 집에 아픈 노인네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야? 라며 따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이씨 가문 내부는 공격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내가 받아간 돈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느끼던 이문희는 결국 어머니 장정숙이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과 폐물을 훔치기에 이르렀다. 장정숙은 몸은 마비되었어도 돈에 관해서는 귀신 같았다. 자신의 보물상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장정숙은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결백을 주장하는 딸 이문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개싸움을 벌였다. 병원으로 달려온 이문석은 피떡이 된 어머니와 옷이 찢긴 동생을 보며 좌절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있던 시절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사라지자마자 지옥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한편 나의 일상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은 구원 변호사였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영국 명문대 출신인 그는 지적이면서도 다정했다. 업무상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는 나의 철저한 업무 방식에 깊은 호감을 표했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승진 기념 사내 가든 파티가 열리던 날 나는 우아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으로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 변호사는 내게 어울리는 작지만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에 망치러 온 그림자가 있었다. 행색이 초라해진 이문석이 파티장 입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질투와 관계에 휩싸인 그는 서빙되는 와인잔을 낚아채더니 내게로 달려와 레드 와인을 뿌려버렸다. 임혜진, 네가 감히 다른 놈이랑 웃어? 넌 내 여자야. 하지만 쏟아지는 와인을 막아선 것은 내 앞을 든든히 지키고 선 구 변호사의 넓은 등이었다. 그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 순간 파티장에 나타난 미나가 이문석의 뺨을 세차게 갈겼다. 이 찌질한 자식아. 부모님은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여기서 전처 뒤나 쫓아다녀? 모든 동료가 이문석을 쓰레기 보듯 바라보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에 의해 그는 개처럼 끌려나갔다. 구 변호사는 셔츠를 닦아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혜진 씨. 저런 사람은 당신의 오늘을 망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밤 구 변호사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문을 닫지 말아줬으면 해요. 제가 혜진 씨의 곁에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문석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고물이 이제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 빛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문석이 가장 아끼는 그것.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섞인 아파트를 되찾아오는 마지막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문희가 벌인 소동은 나로 하여금 최후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인 신혼집을 되찾아오기로 했다. 그 집은 결혼 3년 차에 장만한 것으로 당시 내 부모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보태어 중도금을 치렀던 곳이다. 하지만 명의는 이문석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장이라며 명의가 자기로 되어 있어야 면이 선다고 주장했고 평생 나를 책임지겠다는 감언이서를 늘어놓았다.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뛰어 최소 1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비록 명의는 그의 것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이혼 시 당연히 절반을 나눠야 했다. 하지만 이전의 이혼 협의서는 그의 기만과 나의 경황 없던 상태에서 서둘러 작성된 것이라 재산 분할 부분이 심각하게 불공정했다. 구 변호사는 이혼 후 1년 이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만하여 분할했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피땀 어린 3억 원과 8년간 짓밟힌 내 존엄을 위해 이 집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이문석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와 고함을 질렀다. 임혜진, 너 미쳤어? 그 집은 내 집이야. 우리 이씨 집안 돈이라고.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게 당신 집인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마침내 열린 조정기일. 법원 조정실에서 이문석은 변호사도 없이 동생 이문희와 함께 나타났다. 이문희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가방에서 정교하게 보관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내던졌다. 그것은 증여계약서였다. 내용인즉슨 임혜진이 부모님께 지원받은 3억 원을 남편 이문석의 개인 재산으로 조건 없이 증여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류 끝에는 내 서명과 서명한 지장이 찍혀 있었다. 낙관된 날짜는 집을 산 직후였다. 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혀 기억에 없는 문서였다. 이문희는 승리했다는 듯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임혜진 똑똑히 봐. 네가 직접 사인하고 지장 찍은 거야. 이 3억은 네가 오빠한테 선물한 거라고. 그러니 이 집은 오빠 개인 재산이야. 법관조차 서류를 살피며 상원이 내게 불리함을 내비쳤다. 그때 내 머릿속에 성광처럼 기억 하나가 스쳤다. 집을 사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 장정숙이 성대하게 차렸던 그날의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문석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며 서류 몇 장에 사인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나를 구슬렸다. 나는 그들을 가족이라 믿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었다. 8년 전부터 그들은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덫을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날의 진실을 기록한 유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법관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예전 회계법인 시절 회의록 작성용으로 쓰던 것이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장정숙의 날카롭고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 얘, 혜진이는 너무 단순해서 속이기가 참 쉬워. 끝끝끝. 이어지는 대화는 더 가관이었다.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종이 한 장으로 우리 아들 재산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네? 그 바보 같은 년은 가족이니까 다 같이 쓰는 거라니까 바로 믿더라고. 이래서 여자는 돈줄을 꽉 쥐고 있어야 우리 문석이 수발들며 딴 마음을 못 먹지. 8년 전 내가 을 마친 뒤 우연히 방에 녹음기를 둔 채 휴식을 취하다 녹음된 대화였다. 당시 이 녹음을 들었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했다. 언젠가 이 독사 같은 인간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로 쓰기 위해서였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문석 남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고 변호사는 이 녹음이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상대방이 허위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으므로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당황한 법관은 이문석에게 재산 분할 조정을 다시 수용할 것인지 엄중히 물었고 결국 겁에 질린 이문석은
내가 집값의 70%를 가져가는 조건의 조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문석은 조정 뒤에도 집을 팔거나 돈을 내놓지 않으며 버텼다. 나는 곧장 그가 다니는 공기업 징계위원회에 모든 사실을 알리는 투서를 보냈다. 법원 판결문, 사기 증여 계약서,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담긴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 회사의 명예를 중시하는 공기업에서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법적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그는 상사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고 예정되었던 승진에서 탈락함은 물론 모든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과 앞날을 모두 이를 위기에 처하자 임원석은 그제야 백기를 들고 집을 급매로 처분했다. 아파트를 판 금액 중 1억 원이 내 계좌로 입금된 날 나는 부모님께 5억 원을 송금하며 비로소 효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돈보다 내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하며 우셨다. 반면 이문석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남은 돈은 어머니의 수술비와 약값으로 순식간에 탕진되었고 직장에서는 한직으로 밀려나 동료들의 무시를 견뎌야 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문희는 오빠가 몰락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생활고와 간병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문석은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가스를 틀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이웃의 신고로 구출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공공의 안녕을 해친 죄로 그는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된 사이 이문희는 억지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가장 열악한 지방의 요양원으로 보내버렸다. 수감된 이문석은 면회실에서 나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부모님을 한 번만 돌봐달라고 애걸했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 저런 데서 돌아가시게 둘 순 없잖아. 제발 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당신의 부모는 당신의 업보야. 내가 당신들에게 준 사형 선고는 투서가 아니라 바로 내 떠남 그 자체였어. 그로부터 1년 뒤 이문석이 출소했다. 나는 고 변호사와 함께 카페에서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중 우연히 문 앞을 지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20년은 늙어버린 채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후회와 질투가 서려 있었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대하듯 가볍게 목례만 한 뒤 고개를 돌렸다. 2년 뒤 나는 나만의 회계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 고 변호사와 소박하지만 진실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문희는 시댁에서도 쫓겨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다. 이문석은 여전히 무직 상태로 거동이 안 되는 노부모를 좁은 월세방에서 홀로 수발하며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미소 짓는다. 내 인생은 그 차가운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되었고 나는 앞으로도 나만의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